K9 자주포. 그게 핀란드에 있었다면 평범한 핀란드 여성은 과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엘리사라는 올해 29이 된 저는 전직 군인의 아내이자 현재는 국방정책을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들이기는 합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곱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릴 적 제 삶은 무척 단순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매일같이 눈이 소복히 쌓이고 거대한 침엽수림이 길게 이어지는 핀란드 풍경이 익숙했죠. 가족 대부분은 평범한 일을 했고 저도 그 길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24, 한 남자를 만나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요은이었고 핀란드 육군 국경수비대 소속의 중사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남편은 이미 국경지대에서 4년째 복무 중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 지역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뉴스에선 별다른 보도가 없더라도 남편은 우린 보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고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저는 군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군사장비, 전략, 나아가 국가안보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남편이 군인이니까라는 이유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소라면 아니겠지만 러시아와 생기고 있는 불안 요소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자주포에 대해 무척 자주 이야기했어요. 저거 하나만 더 있으면 근무교대도 훨씬 안전해질 거라고 했죠. 기동성도 좋고 무엇보다 고장률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포랑 레이더랑 함께 운용하면 사람이 투입되는 경계근무 부담이 덜할 거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일부 도입되어 운용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경계 임무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며 남편은 다른 부대를 부러워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 자주포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왜냐하면 폴란드에선 이미 엄청나게 수입을 했고 핀란드도 도입을 시작했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은 국내에서 한국산 장비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평범한 군인 중 하나였어요.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그것이 설계된 철학에 주목했습니다. 병사의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북유럽조차 본받을 만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지만 K9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마치 그 자주포가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했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된다고 하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12월 초의 이른 새벽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 무겁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군병원입니다. 요은이 중사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날부터 저의 세계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국경 경계 근무 중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겨우 본부까지 이송된 뒤에야 병원으로 보내졌던 거죠. 당시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을 검토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수술조차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피로와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복무 중 병원에 가는 일은 사치로 여겨졌어요. 의료체계도 열악했고 추운 날씨 속에서의 맨몸 경계 근무는 남편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외부 경계 근무를 맨몸으로 했다니 이건 몸이 망가져도 추워서 그런가 보다 오해했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추우면 추위로 인한 통증으로 잘못 생각해 어쩌면 좀 늦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혹한기 훈련을 이겨낸 남편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장비와 함께 걷던 남편이 그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체력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고 자기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남편의 병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알고도 무시한 걸지도 모릅니다. 군대 내의 진료소는 늘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죠. 남편은 몇 번이고 허리 통증과 복통을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임무에 지장은 없겠나? 병이 아니라 그저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단지 불편함 정도로 치부되었고 결국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무너뜨린 건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피곤해 보이는 줄만 알았고 늘 괜찮다고만 했으니까요. 우리는 군인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무언가가 부족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 남편이 반복하던 그 무기 이름이었어요. 그는 생전에 한국산 장비가 도입되면 병사들의 근무 부담이 줄어들 거라 확신했죠.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철학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보았던 그 미래. 남편은 끝내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반드시 실현시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핀란드 여성이 국방운동가로 변신하게 된 시작입니다. 핀란드는 눈으로 덮인 평온한 나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교육과 복지가 잘 갖춰진 국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국민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평온함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1300km가 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습니다.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안선과 맞닿아 있지만 우리는 끝없는 숲과 강을 따라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그 국경은 선이 아니라 언제든 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어요.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핀란드 내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해 이후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중립국이라는 전통을 내려놓는 대신 더 강한 연대를 선택했죠. 하지만 그런 결정조차도 우리 국경지대의 병사들에겐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경수비대의 환경은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추위는 기본입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도 병사들은 긴 시간 장비를 끌며 정찰해야 했고 때로는 하루에 40km를 넘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 모든 것을 낡은 장비와 부정확한 화력 지원 체계를 믿고 버텨야 했죠. 남편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무릎 통증과 오한을 호소했지만 매번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런 상황인데도 첨단 장비 도입이 더디냐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안타깝고도 복잡한 진실이 시작됩니다. 핀란드는 유럽연합의 무기 공동조달 체계에 묶여 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 체계는 이윤의 무기산업의 자립을 목표로 하죠. 겉보기에야 그럴싸해 보입니다. 유럽산 무기로 유럽을 지키자, 너무나 멋진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의해 효율성과 실효성이 종종 무시되곤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도입되었고 실전 배치된 결과도 탁월합니다. 기동성과 정밀도, 유지보수 효율, 무엇보다 혹한기 작전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죠. 핀란드처럼 겨울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나라에 이보다 적합한 장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핀란드 내 정치권 일부, 특히 독일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과 방산 로비 세력은 한국산 무기 도입에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통합적 조달, 전술적 연계성 확보라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체면 싸움일 뿐이죠. 병사 한 명의 생명보다 독일산 자주포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나 다름없죠. 남편이 생전에 가장 화를 냈던 것도 그 부분이었어요. 유럽제 무기는 고장나면 대기 시간만 한 달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죠. 실제로 유럽산 장비는 혹한에 약했고 부품 교체나 정비 또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옆부대 포병부대에서도 대체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 수동 방식으로 포격 훈련을 해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반면 핀란드 군인들은 하나같이 K9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그게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또렷해요. 이러한 비효율 속에서 결국 희생되는 것은 항상 현장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실을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감정적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핀란드가 K9을 더 일찍 들여왔다면? 그래서 경계태세가 강화되면 2시간씩 강추위 속에서 경계근무를 써고 2시간 휴식하고 그걸 24시간 동안 반복하는 일. 그게 줄어들었을 테고 그럼 남편이 느끼는 통증이 추위에 묻히지 않아 이상함을 진작에 감지하고 병원에 더 빨리 갔더라면? 만약 유럽의 체면보다 병사 한 명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그 만약이라는 단어는 저를 지탱하는 동력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슬픔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그 겨울 숲속에서 얼어붙은 장비와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내가 왜 한국산 무기는 막았느냐고 묻게 되겠죠. 누군가 저에게 K9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사라지자 저는 처음으로 구글에 K9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이 만든 자주포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게 되었던 거죠.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 결정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의 성능, 믿음, 그리고 효율.
그 무렵부터 제 관심도 점차 깊어졌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나라였어요. 전쟁을 겪은 역사 때문일까요? 한국인들은 무기의 의미를 단순히 공격 수단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K9 관련 보고서를 번역해서 읽기도 했고 방위산업 박람회에 소개된 한국 업체들의 발표 자료도 찾아보았어요. 자료 속 한국방산 관계자들은 무기의 성능만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선 늘 병사보호, 운용자의 생존율, 현장의 효율성 등을 함께 언급했죠. 마치 남편이 그토록 바랐던 시스템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인들은 K9이 얼른 더 보강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숨죽이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죠. 단지 무기 하나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 처음엔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의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종종 K9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주포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한대. 그거면 후배들은 좀 더 나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묵묵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이었어요.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 아직 복무 중인 후배들, 아직 그 숲속을 지키는 병사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남편은 첨단 장비와 생존율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정치와 조달의 늪속에서 병사 하나의 삶을 포기해야만 했을까요?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 한 명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방치한 비극이었고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의 파편이었습니다. 국가의 침묵 앞에서 그리고 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지만 저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 한 줄기 희망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 그 믿음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었고 대중 앞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저는 오랫동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직도 어디선가 국경을 지키고 있을 것만 같았고 그가 쓰던 군화와 방한복에 손을 대면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진실이 서서히 제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운명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그 사건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죠. 핀란드 국방체계, 병사 지원 시스템, 장비 운용 방식,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신뢰했던 한국의 군사 시스템. 처음에는 감정에 이끌려 자료를 모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핀란드는 국방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의무복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국민 다수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민감도를 갖고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는 병사를 위한 시스템이 빈약했습니다. 병사는 하나의 부품처럼 다뤄졌고 장비가 고장이 나면 사람이 채워야 했으며 혹한 속에서 체온이 떨어져도 복귀 명령이 더 우선시됐습니다. 반면 제가 조사한 한국의 군사체계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장비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장비를 개발한 철학부터가 달랐는데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설계 철학은 철저하게 병사의 운용 환경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핀란드는 EU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자기주도적인 무기 선택권조차 침묵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산 장비는 유럽의 위신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그 장비 안에 있는 병사의 생명은 지켜주지 못하죠. 이 지점을 인식하게 된 후 제 감정은 단순한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을 미루는가? 왜 죽음을 마주하고도 정치적 체면에 얽매이는가? 왜 누군가가 죽어야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가? 그 무렵 저는 다른 나라의 군사훈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K9 자주포가 눈 덮인 지형에서 정밀 사격을 수행하는 모습, 혹한 속에서도 전장 복귀가 가능한 기동성. 그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병사의 방패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비교는 더 이상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차례예요. 병사의 삶을 무기로 환산하지 말고 무기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때죠.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던 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십 명 앞에 서서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국방 정책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자리는 국방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방예산 청문회 공개토론이었습니다. 저는 핀란드군 병사보호를 위한 첨단 장비 도입 촉구라는 이름의 청원서를 들고 참석한 일반 시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라 남편을 떠나보낸 유가족이자 병사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발언이 끝난 후 한 중년의 의원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어요.
핀란드 의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보수 성향의 베테랑 정치인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에는 깊은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국방은 감정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유럽산 장비와의 전술적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나토 체계 하에서의 조화도 고려해야 하고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정. 그 정치인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K9 자주포가 비유럽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계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히려 자주포 도입을 천천히 하는 이유로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유럽의 자산을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을 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감정적인 목소리를 본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다른 국방 관련 토론회와 공개 포럼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벽에 부딪혔어요. 핀란드 국방부 일부 관료와 군 고위 인사들, 특히 독일제 장비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은 한국 무기 추가 도입에 대해 한결같이 조심스럽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들이 제게 던지는 시선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슬픔에 휘둘리는 유가족의 감성 호소.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하나하나 데이터를 들이밀었습니다. K9의 유지 비용, 혹한기 작전 성공률, 부품 수급 속도,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도입 사례까지 정리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사실로, 증거로 반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제 이야기를 단순히 슬픈 사연으로 다루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정치가 외면한 병사의 현실, 이유무기 체계가 놓친 생명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갈등은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한 군 고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죽음을 정치화하고 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나더군요. 남편의 명예조차 위태로워지는 기분이었고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희생의 조작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제 편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예전 부대 동료였던 한 젊은 하사관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장의 군인들은 매일 같은 말을 하죠. 우리한텐 K9 같은 장비가 필요하고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말이죠. 영하 30도에서 하루 12시간씩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있던 애국심마저 달아난다고 하는 말. 거짓말 같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여론을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감성적 투쟁이 아니라 실제 병사들의 목소리와 겹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 의원은 더 이상 공개석상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묵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처음으로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일 장비를 수입한다고 결정해도 생산 속도가 너무 늦어 위험해지는 건 우리 핀란드입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은 마치지만 제 이야기는 더 진행될 것이고 언젠간 K9 100대 도입이라는 뉴스를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